구속 기로에 놓였던 조국 장관의 동생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한편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12시간 동안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요. 예, 조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전망해 봅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밤사이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동생 이 조건 씨 구속이 되느냐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이 조 씨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법적으로 그 이유 어떤 것들을 들고 있는 겁니까? 예, 글쎄요.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어쨌든 구속을 면했네요. 조건 씨인데요.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주요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받고 있는 혐의가 3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주요 혐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임죄가 됩니다. 특경법상의 배임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진술 증거라든지 내지는 다른 물증 같은 거 이런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확보돼 있다는 말을 했고 그다음에 배임 수재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2억 원을 받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미 인정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사 경과, 건강 상태, 범죄 전력 이런 것들을 참작한다면 현재 상태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에서 얘기한 워딩입니다. 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법원에서는 어쨌든 간에 혐의 중에서는 배임죄에 대해서는 좀 다툼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배임 수재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이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건강을 이제 예로 들었다는 것이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다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을 하고 네. 또 오히려 배임 수재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을 한다면 네. 도대체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기각을 하는 거냐 아니면 인정하고 있을 때 기각을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고 재청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상태죠. 네, 그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나온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검찰의 증거가 좀 불충분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은 소명을 얘기하는 건데요. 범죄의 소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법원에서 보기에는 검찰에서는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법원에서는 조금 더 이 소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네. 거기다 잠깐 덧붙이면은 그것이 1996년에 응동학원의 그 공사, 고려 시티 개발이라고 합니다. 이 조건 씨가 그때 허위 채권을 이제 가지고 나중에 소송 사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혐의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상당 부분 이 혐의를 입증했다고 얘기하는데 법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봤을 가능성 이것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은 어제 이 구속영장 기각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그 윤석열 검찰호가 상당히 향후 수사에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발견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 물론 이제 별건 수사적 측면도 있지만은 지금 변호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지만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경우는 결국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이득을 봐야 되는데 조국 장관의 동생이 그 응동학원의 사무국장을 하면서 실제로 뭐 손해를 입히거나 이득을 봤던 게 상당히 불분명하다. 그렇게 법원이 영장 심사를 하면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왔지만은 결국은 그 채권이라는 것이 종이 채권이다. 그러니까 응동학원이 부친이 물론 이쪽에 항변입니다. 부친이 다 쓰러져가는 그 학원을 인수해서 돈을 계속 사재를 털었고 그 이후에 그 부지를 담보로 해서 새로운 이전 통해서 학원을 설립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제대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 그 공사를 했던 조국 동생이 건설회사가 결국은 하나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을 벌여서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채권은 그냥 종이 채권이었다는 게 이쪽 주장 아닙니까? 그걸 어떤 채권 행사를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실제로 이득이나 손해를 끼치거나 또 이득을 본 게 없기 때문에 이 조국 동생 측 얘기죠.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어떤 업무상 배임은 아니다. 아닐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채용 비리 문제는 그 돈을 받았다는 건 2억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얘기한 것인데 그 가운데 2명 불혹화적 성격이 있는 사람들은 구속된 거 아닙니까? 직원 2명은. 그럼 그 2억을
이런 여지에 문제가 있는 거죠. 2억을 조국 장관의 동생이 받았을 때 그것을 다 받았느냐라는 문제. 그건 뭐 저희들이 잘 모르겠죠. 그거는 법원에서 다툴 문제인데. 그다음에 그 받았을 때 그것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착보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학원에서 운동학원의 어떤 공적인 비용으로 썼느냐 여지 문제.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추후에 밝혀질 사실이지만 어제 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봤을 때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는 서면 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영장 실질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해서. 그럼 사실상 서면 심사는 더 보수적인 건데. 그런데 이런데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측면은 네. 검찰로 봤을 때는 상당히 비상적인 상황이라 볼 수밖에 없죠. 이런 상태로 법원에 가게 되면은 상당히 검찰이 쉽지 않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교수님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장 심사를 포기한다는 거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조금 단점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는 거 이례적인 일로 봐도 좋을까요? 사실은 이례적인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보통은 이렇게 영장 심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많이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포기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별로 나가봐야 득이 될 게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또 그만큼 범죄가 어느 정도 스스로 인정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말이죠. 하나 보면은 이 서면 심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2시에 돼서야 결국 영장을 기각을 했어요. 생각보다 좀더 늦게 나왔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심사를 했다는 점도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용하 교수님 얘기했지만 그 2억 원 전달과 관련해서는 조 씨와 박 씨라고 그래서 네. 그 중간 브로커가 모두 구속이 이미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보통 공범의 경우에는 형평성을 많이 따집니다. 네. 그다음에 이 조건 씨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바깥으로 도피시켰다는 혐의도 있고 본인도 나갔다 왔고 등등의 어떤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네. 증거인멸 교사의 경우에는 그것이 구속 사유가 되기에 좀 쉽거든요. 뭐 증거인멸을 본인이 뭐 이제 교사를 했든 본인이 뭐 도피를 했든 이런 경우 말이죠. 네.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을 보통은 이제 구속 사유로 삼으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그 배임이라고 하는 것도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뭐 이득을 취한 것이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미수였다 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채권을 확보했다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에 영장 기각은 좀 불만일 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 재청구를 하겠다는 얘기가 네. 나온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법원에서 얘기한 그 부족한 점 이것들을 다시 갖추어서 재청구를 한다면 아무래도 또 재청구에 따라서 발부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검찰이 재청구를 할 것이고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다 보니까 어떤 수사의 속도가 좀 더뎌지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조 장관 일가의 과잉 수사를 한다 이런 여론도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재청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만은 그러면 새로운 증거를 보강해서 결국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는 건데요. 증거라든가 정황이라든가 확실한 부분들을. 근데 지금까지 검찰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상당히 자유롭게 검찰개혁이라는 과제가 국민들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전까지 실제로 굉장히 자유롭게 어떻게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압수수색도 몽둥학원에는 압수수색도 수차례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보강할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채용 비리 문제 사실상 별건 수사입니다. 이거는 네. 사실상 이 웅동학원에 예를 들면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별건 수사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검찰이 또 얘기할 건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물론 이제 법원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또 이제 또 재청구를 했을 때 또 영장이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은 네. 현재까지 드러난 부분들은 지금 그 상당히 굉장히 요란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요란했는데 그 요란한 만큼 실질적인 부분들은 좀 약하다. 앞으로 이걸 검찰이 채워야겠죠. 검찰의 임무니까 그건 걸리고. 그러나 요란한 만큼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상당히 별로 크게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비난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물론 뭐 이후에 법원의 판결이 있겠지만은 이 검찰이 이 기득권이라는 부분들,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런 변수 속에서 이런 부분들 혹시 진행하지 한 것은 아니냐?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 검찰이 얼마나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또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한편 어제 조국 장관의 부인이죠. 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세 번째 검찰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어젯밤 9시 귀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게 지금 12시간이라는 시간이 조서 열람 시간이 포함된 거라고 해요. 네. 굉장히 긴 시간이 아닌데 추가 소환 조사 조금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글쎄요. 지금 보니까 이제 3일, 5일 그리고 어제 8일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네.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첫날 한 5시간, 6시간 정도 조사 받았고요. 두 번째 날은 15시간 동안 검찰에 있었지만 2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럼 어제 이제 조사 열람 시간까지 12시간이라고 한다면 밥 먹는 시간, 휴식 시간 다 빼면 지금까지 잘해야 제가 볼 때는 한 12시간 정도 실제 조사 시간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혐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시 부정 비리, 그리고 재단 비리, 그리고 지금 또 사모펀드 비리라고 하는 거 이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가 다 이루어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제 이제 그 조사 열람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실제로 조사 시간이 얼마가 됐는지는 지금 뭐 발표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검찰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정경심 교수를 조사하는 것은 이미 관련자라든가 네.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는 확보된 상태에서 사실은 본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그런 조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를 통해서 무엇을 새롭게 획득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드러난 어떤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혐의가 충분히 그래도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본다면 추가 소환을 안 하고 바로 신병 처리를 하든 네.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하든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는 많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신병 처리를 시도한다거나 내지는 또 불구속 기소를 했을 때 나중에 범죄 입증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본다면 계속해서 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지요. 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정경심 교수가 조사를 더 받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조사 열람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네. 또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활용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거에 따라서 정경심 교수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도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밤 9시까지 이루어졌다고 하고 네. 이게 또 12시간을 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게 검찰의 자체 개혁안이 좀 적용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정 교수의 네. 정 교수가 그런 검찰의 과잉 수사라든가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 여태까지 뭐 십수년간 이루어졌던 그런 인권 침해 수사의 마지막 피해자다. 아니면 혜택자다. 뭐 그런 네네. 얘기가 나오는 건 시점이 참 미묘하니까요. 네. 하여튼 만약 개선된다 그러면 마지막 피해자가 맞는 거고요. 네. 그것이 혜택받다면 최초 혜택자다. 이렇게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러나 이제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 열람도 변호사님이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이 정황에 대한 진술이 좀 다르고 다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조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 교수 같은 경우는 꼼꼼히 보면서 그것을 이제 사인을 하고 날인을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시간이 길어지는 측면이 있고 또 정 교수 실제로 아프다는 것이 또 확인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계속해서 마치 지난번 언제입니까? 9월 7일인가요?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소 위조로 몇 시간 남겨놓고 했는데 공소시효. 근데 그 이후에 지금 40일 동안인데 마치 그때 분위기로 봤을 때는 바로 정 교수를 구속시킬 것 같은 영장 청구 같은 분위기였는데 네.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하여튼 언론 통해서 흘러나온 얘기죠. 불구속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거 보면은 그리고 이제 바로 구속을 못 시키고 또 이제 계속해서 조사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 몇 차례 소환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 거 볼 때는 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찰이 아직까지는 확실한 자신감이 없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근데 그러나 검찰 입장에 봤을 때는 정경심 교수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 스스로 자신들의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 기득권 지키기 수사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인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근에 나오는 부분들은 뭐 사모펀드 얘기라든가 또 이제 그 표창장 위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진술들이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들을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그것도 상당히 영장 청구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상당히 네.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네. 봤었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건강 상태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변수로 등장을 했습니다. 원래 지금 받고 있는 혐의라든가 그리고 검찰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지금 흘러나온 그런 여러 가지 수사 과정을 보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른 사례에 비춰 봐도 혐의가 많고 그다음에 관련된 공범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그런데 공범이 많다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 즉 말맞추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지금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영장을 청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영장을 발부하고 청구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공범과의 어떤 또 형평성 네. 내지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든다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는데요. 네. 다만 지금 건강 상태라는 것이 변수로 등장했고요. 네.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일각에서 과잉수사라고 하는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도 검찰에서는 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네.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병 처리를 할지 이번 주에 네. 말이죠. 아니면 신병 처리를 안 하고 수사를 더 하다가 소환 조사라든지 보강 수사를 충분히 하다가 불구속 기소를 할지 그 여부는 저는 아직은 반반이라고 봅니다. 네. 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지금 정 교수의 증거인멸을 도왔다라고 알려진 증권사 직원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나는 증거인멸을 지시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정 교수가 오촌 조카에게 속아서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이 오촌 조카에게 떠넘기기식으로 느껴지는데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김경록 씨인데요. 네. 그 한국투자증권 영등포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여러 번을 걸쳐서 검찰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는 상당히 그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에 보면은 반대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앵커님이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가 뭐냐면 정경심 교수는 조범동이에게 당한 피해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증거인멸을 자신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의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과연 조범동 씨한테 이제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이 피해를 본 것이냐. 이것은 저번에 얘기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이 조범동이가 딱 봐도 뭐 사기꾼이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는 피해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 김경록 씨가 하드디스크를 바꿔줬다. 또 동양대 그 가가지고 거기서 컴퓨터를 갖다가 또 통째로 드러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서 원래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니고 지시받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자기한테 유리한 자료 이런 것들을 이미 먼저 확보하기 위한 어떤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얘기한 것이 KBS하고도 사실은 그 인터뷰를 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유튜브 방송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인데 검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들어왔던 것과 다른 얘기를 이렇게 지금 증거인멸 교사죄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나가서 일방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네. 이렇게 검찰은 또 불만,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전체를 본다면 이 김경록 씨가 얘기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또 맞지 않는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간에 김경록 씨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얘기한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나중에 법원에 가서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이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혼선을 일으킬 수 있어서 좀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 있죠.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조국 장관 취임 한 달째를 맞이해서 검찰 개혁안을 또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검찰의 자체 개혁안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싶으세요? 차이가 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네. 그러냐면 그거는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개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시빌리안 컨트리라고 해서 민간 통제로서의 검찰, 사정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을 누가 통제할 겁니까? 결국은 비검사 출신들이 자리 잡고 있는 법무부에서 통제하는 길 외에는 사실상 그러한 그 민간적 통제를 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법무부의 요직까지도 장관까지도 예를 들면 검사 출신들이 장악했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뒤에서 배후에서 지원하는 법무부는 이러한 시스템. 그리고 검찰총장은 예를 들면은 그 검찰의 그 검사 동일체로 해서 검찰의 어떤 수장,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은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상 이 검찰의 비대화와 과잉화 그리고 검찰의 권력화로 이어졌던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비검사 출신인 조국 장관이 되면서 발표한 것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죠. 네. 반면에 윤석열 총장이 이제 하나하나씩 발표한 거는 이날 하라. 다음 날 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세 가지 한 것 같은데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고 난 다음에 그건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충정에서 나온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네. 자신들이 지금 조국 장관을 버리고 상대로 하는 수사는 우리가 개혁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우리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다. 그런 것을 좀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네. 그러한 네. 느낌과 우려까지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번에 한 거는 상당히 장관은 법무부로 살 수 있는 부분들 네. 특히 제도화시키고 또 훌륭화시켜서 신속하겠다. 단순히 워딩이 아니라 예. 이것을 예를 들면 규정화시키고 훌륭화시키겠다. 인권 침해 문제라든가 과잉 수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이제 가장 신속하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장관이. 그것을 만약에 진짜 뭐 11월 안에 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검찰 개혁에 그러니까 국회에 가지 않고 법무부로 살 수 있는 검찰 개혁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진일보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이렇게 법무부와 검찰이 뭐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지금 개혁안을 쏟아내다 보니까 이게 뭐 서로 지금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회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네. 봐도 좀 뭐 개혁을 이제 선점하겠다는 얘기도 이제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법무부에서 얘기한 것도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는 면이 있어요. 뭐 특수부도 이제 3개 검찰청을 빼놓고서는 이제 폐지하겠다는 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공개 소환 금지라든가 심야 조사 뭐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데 다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더 한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뭐 특수부를 반부패부로 1호를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검사장급 관용차 폐지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미리 얘기했는데 조국 장관은 당장 오늘부터 폐지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검찰 개혁은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대한변협에서 공보이사 할 때도 검찰 개혁을 우리는 주창했고요. 그래서 검사 평가제라는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전관예우 폐지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이 들어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전관예우 폐지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보면은 굉장히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과거에 얘기했던 것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큰 틀의 어떤 검찰 개혁이 아니라 어떤 작은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작은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검찰과 지금 법무부가 서로 선점을 하려다 보니까 이거 아무거나 뭐 조금 뭐 될 만한 거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에서 반대하는 국민이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검찰 개혁을 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정말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개혁이 정권을 위한 개혁 그리고 그 개혁에 의해서
어떤 혜택을 받는 사람이 특수한 계층,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 이건 개혁이 아니죠. 이건 네. 장악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개혁은 전관예우를 타파하는 것입니다. 아, 예. 전관예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만 덧붙일게요. 지금 검찰에 힘을 빼는 것을 지금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에 내가 사기 피해를 당해가지고 내가 고소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해줘요. 다시 말해서 수사를 빨리빨리 진행해가지고 내가 이 사기 피해를 갖다가 나한테 입힌 사람에게서 범죄를 처벌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간을 갖다가 뭐 심야수사도 못한다, 또 장기간 수사도 못한다, 또 인권 보호하라 그래가지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자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저울처럼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피의자의 인권은 보호되는데 만약에 피해자 저렇게 검찰 개혁을 함으로써 피해자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만약 그로 인해서 국민이 받는 피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 말은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네.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것도 역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말씀하신 대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참 네. 중요한 시점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 와중에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찬반 집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집회가 있다고 하고 또 주말에는 이제 조 장관을 지지하는 또 집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게 양 진영 간 어떤 세 대결의 양상을 보이면서 갈등의 골이 좀 깊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같은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몇 달째 조국이냐 아니냐, 네. 네. 조국과 비조국 이렇게 나눠져서 이 마치 조국 장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나라가 넘어갈 듯한 그런 인상마저 주면서 국정의 주요한 현안들은 다 뒤로 밀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뭐 지금 한일 간의 경제 전쟁 문제라든가 대북 관계 문제 또 기타 여러 가지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민생 현안 문제 이런 부분 다 뒤로 밀리고 국회에서는 오히려 이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한 다툼을 더 심화시키는 정쟁화시키는 완전히 조국 국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권 여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어하거나 순화시키는 역할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야당은 과도하게 제기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는 과거에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과거에 예를 들면 군사권위 정권 시대 때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검찰이라는 권력의 신여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는 예를 들면은 80년대에 보면은 경찰의 대공수사부가 검찰보다 셌어요. 훨씬 더. 예? 안기부라든가 보안사가 있었어요. 그때는 검찰은 별 역할을 못했습니다. 시키는 대 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공안 사건이라든가 담당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기소하고 심지어 임력당 사건 같은 경우는 사형까지 당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예를 들면 민주정부가 들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서 검찰 보고 그러한 정치 권력의 통제라든가 정치 권력의 간섭, 정치적 중립함이죠. 이걸 다 풀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검찰이 그렇게 되니까 스스로 권력화하고 독립하려고 하는 제4부로 존재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것이거든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 독자 수사권, 수사지휘 감독권 제가 열거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잘 아실 겁니다. 6가지, 7가지 돼요. 검찰은 예를 들면 압수수색도 하고 난 다음에 뭐 아니면 많은 거예요. 압수수색이라는 게 뭡니까? 개인의 재산과 정보가 완전히 제한당하는 행위란 말이죠. 구속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검찰이 검사가 임의적으로 거기다 책임도 안 져요, 그냥. 이것이 결국은 국민에 대한 인권을 유린해왔고 국민의 인권을 아주 훼손시켰던 아주 명백한 부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치적 쟁점이라든가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임명되는 걸 떠나서 저는 이참에 분명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언제 가서 또 검찰에 이러한 그 권력 남용과 집중 이런 걸 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집회하고 관련 없이 아니면 조국 장관의 임명과 사퇴 없이 이 문제는 확실하게. 근데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법무부에서 하는 거에도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 검찰의 권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그 권력을 분립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지금 완전히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조국이냐 아니냐, 문재인 정권이냐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네. 때문에 국회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광장으로 나오는 것이고 국민들이 그 부분들에 대한 검찰 개혁도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인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조국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또 이런 여론이 양분화된 것이 조금 빨리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국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